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성실하게 일해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는 건 이번 생엔 불가능해 보일까요? 반면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가 되어 평생 놀고 먹습니다. 도대체 이 게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의 부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여기 전세기 경제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1200페이지짜리 벽돌책이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재테크 서적이 아닙니다. 대신 왜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한지, 왜 당신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집값만 폭등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역사적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부에 대한 상식, 즉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피케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불평등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평등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즉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죠. 고대 노예제부터 현대 자본주의까지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럴싸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과거로 가볼까요? 옛날에는 사회가 딱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성직자, 싸우는 사람인 귀족, 그리고 일하는 사람인 평민. 이것을 삼분법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지켜주니까 너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라. 이것이 신의 뜻이다. 웃기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걸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도록 세뇌당했으니까요. 이 이데올로기 덕분에 소수의 귀족은 수백 년간 부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왕의 목이 잘리고 신분제가 무너졌죠. 사람들은 이제 평등한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피케티는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제가 사라진 자리에 소유자 사회가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핏줄이 권력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권력이 된 겁니다. 혁명은 일어났지만 부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며 가진 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먼저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현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재산권을 너무나 신성하게 여겨서 노예가 해방될 때도 노예에게 보상금을 준 게 아니라 노예를 잃은 주인에게 재산 손해배상을 해줬을 정도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세입자의 주거권보다 집주인의 재산권이 훨씬 강력하게 보호받는 현실, 어딘가 겹쳐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21세기,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부자는 능력이 뛰어나서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해서 가난한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과거의 농노들은 내가 핏줄을 잘못하고 나서 가난하다고 시스템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가난하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이 만든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이 능력주의가 한국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육과 부동산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모 밑에서 고액과외를 받고 명문대에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피케티의 데이터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대학 간판은 거의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부의 세습이 교육이라는 간판을 통해 능력으로 세탁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불공정한 출발선은 보지 않고 도착 지점의 결과만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피케티는 정치 지형의 변화도 꼬집습니다. 예전에는 좌파 정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당은 고학력자,
엘리트 지식인들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케티는 이들을 인도의 최상위 계급에 빗대어 브라만 좌파라고 부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진보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대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상인 우파가 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가들을 대변하는 세력이죠. 재미있는 건 이제 선거판이 고학력 엘리트, 브라만 좌파와 부자 엘리트, 상인 우파 간의 리그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민들은 누굴 찍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혐오에 기반한 포퓰리즘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평등이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 80%를 가져가는 세상. 그런데 왜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낙수효과라는 거짓말과 성장에 대한 환상 때문입니다. 파이를 키우면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믿음. 하지만 지난 40년의 데이터를 보세요. 파이는 커졌지만 그 몫은 고스란히 맨 꼭대기층으로만 흘러갔습니다. 피케티는 말합니다. 성장이 멈춰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분배가 고장나서 가난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이퍼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시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10년 숨만 쉬고 모아도 3억 6천입니다.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5억이 오릅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순간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코인과 주식 단타에 인생을 걸게 되죠. 이것은 개인의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강요한 생존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없을까요? 피케티는 아주 급진적인,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참여적 사회주의입니다. 단어만 듣고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부의 순환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케티는 부가 영원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해법은 강력한 누진세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년 높은 율의 세금을 걷어서 부가 대물림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부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전 세계가 협력해서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망갈 곳을 없애는 것이죠. 거둔 세금으로 뭐 하냐고요? 피케티는 만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거액의 기본 자산을 지급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겁니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종잣돈, 창업자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상속을 소수의 자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개념입니다. 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권력도 나눠야 합니다. 현재 기업은 주주가 100% 주인입니다. 하지만 피케티는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회 의석의 절반을 노동자 대표에게 주는 독일이나 북유럽의 모델처럼요. 주주 맘대로 회사를 쪼개고 팔고 해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소득세율은 0%였습니다.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죠. 주 52시간 근무제?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권리는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본물 터지듯 일어납니다. 이 책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흐름을 읽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자산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부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ESG 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같은 단어들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맹목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세금 제도, 세계 경제의 흐름,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모르면 영원히 말판 위에 말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룰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룰을 바꾸는 데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고 있나요? 부자는 선하고 가난은 죄라고 믿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나요? 피케티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논쟁하고 상상하고 요구할 때만 온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통장과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평등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요. 지금의 절망적인 불평등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깨어있는 시민,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스템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트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막연한 부러움 대신 냉철한 지식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부의 길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